안녕하십니까. 유명인 이야기의 총괄 편집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예계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가장 비극적이고도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따뜻해야 할 이름이 어떻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을 앗아가는 범죄의 가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참혹한 기록입니다.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방송인 박수홍 씨는 우리 곁에서 성실함의 대명사로 불려왔습니다. 늘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대중에게 웃음을 주었던 그였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성벽 아래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구 10년간 이어진 박수홍 씨의 활동은 신뢰를 전제로 한 철저한 가족 경영 체제였습니다. 형은 매니지먼트를 전담했고 형수는 회사의 운영과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박수홍 씨는 그저 가족을 믿고 성실하게 일만 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정산도 없었고 상세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계약서보다 앞선 가족이라는 강력한 신뢰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굳건했던 믿음은 결국 체계적인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연예인의 신뢰를 악용하고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2025년 1월, 무려 1142일이라는 상년이 넘는 긴 재판의 시간 끝에 박수홍 씨의 친형은 결국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심호탄일 뿐입니다. 이제 세상의 시선은 198억 원이라는 경악스러운 숫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의심하지 않았던 20년의 세월이 그에게 남긴 것은 참혹한 배신감과 법정에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자신의 인생뿐입니다. 가족 경영이라는 울타리가 어떻게 감시장치 없는 범죄의 온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도구로 전락했는지 우리는 그 구조적 모순을 차분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박수홍 씨 사건은 흔히 볼 수 있는 소속사와의 분쟁이나 단순한 정산 실수가 아닙니다. 가족이 모든 돈줄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견제나 감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구조가 이 비극의 핵심입니다. 형제라는 이유로 계약보다 앞선 신뢰를 선택했던 그 대가는 백구직 8억 원이라는 거대한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법과 구조, 그리고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 남자가 평생을 걸어 지켜온 성실함이 어떻게 가족의 탐욕에 의해 짓밟혔는지, 그 무너진 성벽의 기록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팔라멘터리 흐름을 군 가장 충격적인 숫자는 단연 109직 8억 원입니다. 처음 박수홍 씨가 대중 앞에 섰을 때만 해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16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형사 판결의 결과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이 금액은 무려 82억 원이 늘어난 109직 8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미 100억 원이 넘는 금액도 천문학적인데 어떻게 소송 도중에 청구 금액이 이토록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박수홍 씨 측 법률 대리인이 던진 날카로운 법리적 승부수와 2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은폐되어 있던 자금 흐름의 실체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 변화입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는 자신들의 행위를 단순한 가족 간의 금전 관리 실수나 일부 정산의 미비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 측은 이 관계를 단순한 연예인과 매니저의 계약 관계가 아닌 자산 관리에 대한 전권이 위임된 자산 관리 위탁 관계 혹은 동업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자산 관리 위탁 관계에서 정산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계가 지속되다가 종료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동업 자산관리 관계에서 정산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난 경우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 이전 20년치의 기록까지 모두 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박수홍 씨는 2021년에 형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했고 그해 7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타이밍과 법리적 구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형사사건에서 다루었던 최근 10년의 범위를 넘어 박수홍 씨가 데뷔 이후 형에게 모든 돈줄을 맡겼던 20년 전체의 세월이 법정 위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116억 원이라는 초기 금액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난 횡령액 중심의 청구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넘어오며 박수홍 씨 측은 지난 20년간의 출연료 미정산분, 법인 자금의 불투명한 유출, 그리고 박수홍 씨 모르게 취득한 부동산 자산의 현재 가치 등을 모두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던 20년의 세월이 비로소 숫자로 치밀하게 복구되면서 198억 원이라는 거대한 손해 책임의 무게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형 부부가 관리하던 자금의 행방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관리하던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등 개인 자산을 취득하는데 조직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박수홍 씨가 피땀 흘려 벌어온 출연료가 형 부부의 명의로 된 건물과 토지로 형태를 바꾼 채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산관리 위탁관계라는 법리가 적용되면서 이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상승분과 그동안의 수익까지 모두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 금액이 80억 원 넘게 폭등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형사 2심 판결은 이 민사소송의 강력한 설계도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가장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피고의 악의적인 의도와 자금의 구체적인 귀속처입니다. 그런데 형사재판부에서 이미 이 사건을 신뢰를 악용한 구조적 횡령으로 규정하고 그 자금이 형 부부의 개인 자산으로 흘러들어갔음을 사실로 적시했습니다. 이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박수홍 씨가 입은 손해의 크기를 산정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횡령한 원금만을 돌려받는 수준을 넘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무게가 함께 계산되면서 198억 원이라는 숫자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입니다. 박수홍 씨는 지난 20년 동안 형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형은 매니지먼트를 전담했고 형수는 회사의 세무와 회계를 담당하며 박수홍 씨에게는 오직 일에만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 몇 개인지, 자신의 출연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잘 관리해주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신뢰가 20년이라는 비정상적으로 긴 무정상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법원은 그 비정상적인 침묵의 대가를 198억 원이라는 숫자로 형 부부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198억 원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받겠다는 욕심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 인간의 인생 전체를 도구로 삼았던 배신의 깊이를 법적으로 측정한 결과물입니다. 106억 원이 형사적 범죄의 흔적이었다면 198억 원은 박수홍 씨가 잃어버린 20년의 세월과 짓밟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의를 상징합니다. 이제 이 거대한 숫자는 허공에 떠있는 주장이 아니라 형사 판결의 확정과 함께 형 부부의 숨겨진 재산을 가압류하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채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통해 가족 경영의 허점과 그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계약서보다 앞섰던 신뢰, 서류보다 앞섰던 혈연의 관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지 198억 원이라는 숫자는 침묵하며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수홍 씨는 감정의 호소를 넘어 치밀한 법리와 숫자로 자신의 인생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싸움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빼앗긴 자신의 20년을 되찾아오는 거룩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재판장의 입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정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2025년 1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명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되었던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대폭 상향된 결과로 사법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동생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형은 수평적인 형제관계가 아닌 피고인과 수감자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법망을 피해가는 듯했던 형수 이모 씨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사실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그녀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남편인 박 씨와 함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그녀가 단순한 방조자가 아닌 적극적인 범행 가담자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매서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나 관리상의 실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인 고소인의 수익을 사첩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를 조직적으로 배반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형 박 씨가 재판 과정 내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줄 몰랐다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태도는 오히려 형량 상향에 결정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과 대신 변명만을 늘어놓는 피고인의 모습에서 재판부는 일말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고가 내려진 직후 법정 밖으로 나온 형수 이 씨는 오열하며 이건 말이 안 된다. 꿈이라고 말해달라며 비통함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이 진심 어린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누려왔던 부당한 권력이 사라진 것에 대한 좌절인지는 이미 대중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쏟아낸 절규 속에는 피해자인 동생 박수홍 씨를 향한 미안함은 단 한 구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단톡방에서 박수홍 씨를 향한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진흙탕 싸움으로 가야 한다며 박수홍 씨의 파멸을 즐기듯 언급했던 치밀한 계획들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오열은 대중에게 싸늘한 냉소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신뢰를 배반한 대가는 그 무엇보다 무겁다는 상식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62억 원 상당의 횡령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198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횡령의 구조와 자금의 흐름은 이제 박수홍 씨가 빼앗긴 20년의 세월을 현실적인 숫자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박수홍 씨는 법정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형제라고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 참혹했다며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그가 겪었던 그 깊은 배신감과 참혹한 시간에 대한 사법부의 최소한의 답변입니다. 형은 수감되었고 형수는 유죄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20년의 착취는 이렇게 법정 구속이라는 파국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형제의 싸움을 지켜보며 형의 편에 서서 박수홍 씨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부모님의 존재입니다.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지만 때로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비정한 본성이 드러나는 잔인한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박수홍 씨 사건에서 대중들이 가장 경악했던 순간은 형의 횡령 사실이 밝혀졌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생을 뒷바라지했던 아들의 앞길을 막아서며 범죄 혐의를 받는 형의 편에서 칼날 같은 말을 쏟아낸 친부모의 등장이었습니다. 박수홍 씨의 친부와 친모는 재판 과정 내내 박수홍 씨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로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수홍 씨의 부모는 법정에서 아들이 30년 넘게 일궈온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사생활 폭로와 비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언에는 피해를 본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거나 가족이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다다는 말로 동정심을 유발하면서도 그 화살의 끝은 항상 박수홍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들의 성실함을 잘 알고 있을 부모가 오히려 형의 범죄를 덮기 위해 아들의 명예를 짓밟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박수홍 씨가 지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정산 한번 요구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버텼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정산을 요구하는 순간 부모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부모가 세상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까봐, 가족이 완전히 갈라질까봐 그는 스스로 방패가 되어 모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키려 했던 부모는 정작 위기의 순간에 그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발언은 형을 감싸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었고 박수홍 씨에게는 그 어떤 배신보다 아픈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비극적인 가족사를 보며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부모의 감정적인 호소와 무논리한 비방은 법리와 숫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박수홍 씨가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해주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의 감압적인 분위기와 형 중심의 가족 구조 속에서 박수홍 씨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고 그 고립이 198억 원이라는 거대한 횡령을 가능하게 했던 토연이었음을 법정은 직시했습니다. 박수홍 씨 가장 잔인한 것은 부모가 자신비를 피해자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 박수홍 씨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계약을 관리한 적도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부모의 모습 뒤에는 평생 아들의 고열을 짜내며 살아온 가족 이기주의의 민낯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수홍 씨에게 부모는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아닌 법정에서 마주한 가장 차가운 적이었습니다. 백구직 8억 원이라는 소송 금액이 더 이상 커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돈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한 인간의 처절하게 파괴된 가족에 대한 신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돈을 얼마나 빼돌렸느냐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기형적인 가족주의가 낳은 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그리고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는 박수홍 씨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대중의 가슴에도 깊은 멍을 남겼습니다. 이제 박수홍 씨는 법정에서 부모라는 이름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비로소 진정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년의 침묵을 깨고 그가 내딛는 발걸음은 잘못된 혈연의 굴레를 끊어내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눈물겨운 사투의 기록입니다. 박수홍 씨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던 대중들이 가장 큰 경악과 공포를 느꼈던 지점은 단순히 사라진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박수홍 씨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8개의 사망보험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남자의 생명이 그가 가장 믿었던 형제 부부에 의해 거액의 보험금으로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인면수심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보험들은 박수홍 씨 본인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되었으며 그 납입 금액과 수혜자 설정은 철저하게 형 부부의 이익을 향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밝혀진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가입된 8개의 보험 중 무려 6개의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2개는 형 부부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인들은 박수홍 씨와 형이 지분을 나누어 가진 곳도 있었지만 일부는 친형과 그의 직계 가족들만이 이름을 올린 유령회사와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즉, 박수홍 씨에게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거대한 보상금은 고스란히 형 부부와 그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총 보험금 규모만 10억 원에 달하는 이 설계는 단순한 재산 관리를 넘어 박수홍 씨의 생명까지도 경제적 이득의 도구로 보았던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대중들은 이 대목에서 소름 돋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형 부부는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횡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혹시 모를 비극까지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할 기회로 환산해 두었던 것입니다. 박수홍 씨는 법정에서 이 사실을 처음 접하고 가장 믿었던 형제에게 생명까지 담보 잡힌 기분이라며 참혹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뺏긴 피해자의 분노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 의해 갈갈이 찢겨나간 한 남자의 절규였습니다. 더욱이 이 보험들은 박수홍 씨가 방송활동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를 겪던 시기에도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동생의 건강을 걱정해야 할 형 부부가 오히려 동생의 유고시 받게 될 보험금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이들이 박수홍 씨를 가족이 아닌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혹은 언젠가 현금화될 담보로 취급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법정에서 형 부부는 이에 대해 가족을 위한 미래 대비였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수혜자가 철저히 자신들로 한정된 보험 설계 앞에서 그 어떤 논리도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망보험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198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심리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형 부부의 범행이 단순한 과실이나 일시적인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우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고 악의적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동생의 죽음까지 수익의 일부로 계산할 수 있었는지, 이 지워지지 않는 의혹은 법적인 심판을 넘어 도덕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이 8개의 보험은 박수홍 씨가 가족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야만 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던 비정한 혈연의 굴레. 박수홍 씨는 이제 그 차가운 설계도를 찢어버리고 자신의 생명과 인생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198억 원이라는 숫자가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겪은 이 소름 끼치는 배신과 생명의 위협에 비하면 그것은 오히려 너무나도 부족한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걸프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이들이 자행한 범죄는 비단 금전적인 횡령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형수 이 씨의 행태는 한 인감의 인격을 말살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이 세워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지인들에게 박수홍 씨와 그의 아내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녀는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비방 메시지를 남기며 대중에게 비춰진 그의 성실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녀가 지인들에게 내린 구체적인 지시 내용입니다. 공개된 단체 대화방 메시지에 따르면 이 씨는 그냥 달아, 박수홍이랑 같이 사는 여자가 있던데요 와 같은 댓글을 직접 쓰라고 지시하며 의도적으로 악플을 생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박수홍 씨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려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나 그를 연예계에서 퇴출시키려 했던 명백한 공작이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소름 끼칠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이 씨는 부동산 문제로 먼저 터뜨리려 했으나 약하다는 판단이 서자 그냥 진흙탕 싸움으로 가야지 뭐 라며 박수홍 씨의 삶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심지어 최고로 올라가라 해, 그래야 떨어질 때 스릴 있지 라는 발언을 통해 동생의 추락을 즐기듯 묘사했으며 이에 동조하는 지인들은 추락할 땐 피똥 쌀 듯 이라며 함께 조롱했습니다. 30년 넘게 자신들을 먹여 살린 동생을 향해 던진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잔인함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지인들에게 하소연 것에 불과하며 비방 의서나 보림이 닿지 않고 법는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거리가 비방 의사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인데 보글더리가 모회남부로 김에 섞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동여하기며 대서 용건은 간대했습니다.
번종을 변호인은 봉생에 다적다린 거 그래야 던진 정거 이것이라는 추정겠습니다.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동요하기며 개가 낸바 비방을 써보더랍니다.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스러고 가치넘 동생을 빤 머더로 냅니다. 봉증을 던을 덩송인을 지라고 박수홍 씨의 자신들에게 비적에서 얻검이라고 비방서러고 내대요.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봉생에 다적더 공객에 말해보도 미방 주렁했습니다.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동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만옵니다.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군을 봉생을 봐져가 버블락에 던진 정거 이거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멋너 보이십니다.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치는 봉생을 법정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만옵니다.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종해만대 비방서러고 만옵니다.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정은 한거 비방 주렁했습니다.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만옵니다.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반옵니다.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적은 간거.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군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적은 간거.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적은 간거.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군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만옵니다.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적은 간거.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적은 간거.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만옵니다.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군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적은 간거.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적은 간거.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적은 간거.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적은 간거.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군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적은 간거.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적은 간거.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적은 간거.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적은 간거.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적은 간거.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적은 간거.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적은 간거. 법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주분을 봉요하기며 비방서러고 바적은 간거. 데드피션트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도 시피킹을 대저했으나 이에 동조하는 지인들이 것에 불과하며 비방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의 미는 박수홍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겼으며 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언급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던 이 씨의 모습 뒤에는 정작 동생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가해자의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작의 전말이 밝혀지자 대중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인격까지 살인하려 했던 그들의 행태에 대해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며 강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98억 원이라는 소송 금액 안에는 이처럼 비열한 공작으로 인해 짓밟힌 박수홍 씨의 명예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엄중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박수홍 씨를 공격했던 이유는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그를 침묵시켜야 했기 때문임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형수 이 씨가 보낸 메시지 한 장 한 장은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박수홍 씨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들의 치밀한 계획은 결국 자신들의 파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의 사건은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진 198억 원이라는 숫자와 형사처벌의 기록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족이라는 이름이 결코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신뢰를 이용한 배신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싸움이 남긴 진정한 결말은 법정의 판결문도 차가운 수치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박수홍 씨가 다시 일구어낸 삶의 장면들입니다. 박수홍 씨와 아내 김다일 씨는 딸 제이의 첫 생일을 기념하는 돌잔치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그토록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지난 20년의 세월과 대비되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인간적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인생은 숫자로 증명해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평생 갚으며 살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박경림, 김수용 등 오랜 시간 그를 지켜본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그는 비로소 살아남은 자의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물론 이 결말을 완벽한 해피엔딩이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입은 상처와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고통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을 것입니다. 198억 원을 전부 회수할 수 있을지 혹은 일부에 그칠지는 법원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는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가스라이팅의 굴레를 스스로 깨부수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무거운 경고를 던집니다. 정산 없는 신뢰는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리스크일 뿐이며 그 대가는 늦게 터질수록 더욱 가혹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수홍 씨가 겪은 고통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형적인 가족 경영과 맹목적 신뢰가 낳은 비극의 집약체였습니다. 이제 박수홍 씨는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아내와 딸이 있는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198억 원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한 인간이 배신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그 숭고한 과정을 끝까지 응원할 것입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기적 같은 선물이 된 딸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비로소 인간적인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